서울은 그저 서구의 시선을 의식한 포장일 뿐입니다. 중국 칭화대 리웨이천 교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CNN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 맞은편에 앉은 일본 도쿄대 타카하시 마이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7년 전 유엔 도시치안학회에서 서울에게 굴욕적 패배를 당한 그녀에게 이번 CNN 다큐는 복수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밤을 직접 목격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새벽 2시 여성들이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풍경. 캐나다에서 온 국토종주 라이더가 600km를 달리며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고백. 한국은 시험은 잘 치지만 실전은 멀었다고 단언했던 마이 교수는 이제 무엇을 말할 것일까요? 일본의 자존심과 학자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그녀가 내린 선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결과 이 다큐는 역대 아시아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2억 명이 시청했고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야간 도시로 재평가받게 되었어요. 대체 한강의 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쿄대학교 도시치안학과 교수 타카하시 마이입니다. 늦여름 오후 무더운 캠퍼스를 걸어 나오는데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다리를 휘감았어요. 매미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어댔죠. 저는 네이비 정장깃을 여미고 금태 안경을 살짝 올렸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안경 코받침 아래로 스르륵 흘러내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하얀 불빛이 눈을 아프게 찔렀어요. 기자들의 마이크가 거미줄처럼 제 앞으로 뻗어나왔습니다. 교수님, 서울이 치안 선진도시로 주목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는 매미 소리를 뚫고 들려왔어요.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갑게 대답했죠. 한국은 시험은 잘 치지만 실전은 아직 멀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역시 도쿄대라는 속삭임이 들렸어요. 그들의 존경 어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으로 제 발언을 녹화하는 학생들도 보였어요. 내일 SNS에 타카하시 교수의 일침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갈 게 뻔했죠. 하지만 제 눈에는 만족감이 아닌 미세한 경직이 스쳤어요. 입가는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7년 전 그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유엔 도시치안학회. 뉴욕 맨해튼 컨벤션 센터의 거대한 강당이었어요. 천장의 수정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따스한 황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세계 각국 학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연단에 서서 일본의 첨단 치안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3년간 준비한 역작이었죠. 도쿄 신주쿠의 범죄율을 30% 감소시킨 혁신적 모델. 심박수 감지 CCTV, 행동 패턴 분석 AI, 실시간 위험도 산출 알고리즘까지. 완벽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틀림없다고. 그런데 다음 순서였던 서울시 치안팀의 발표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AI CCTV 기반 순찰 시스템이라는 제목이 스크린에 떴는데 청중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팀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발표에 감탄하던 그들이었는데요. 박수가 5분 넘게 이어졌어요. 저는 연단 뒤 대기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최우수 논문상 수상자 발표 순간 제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서울특별시 스마트 안전과 서울시 대표가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일본 모델은 우수상에 그쳤어요. 2등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넥타이를 풀고 욕조에 앉았어요. 차가운 타일에 등을 기대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동안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는데 한국에게 진다니. TV를 켰더니 CNN, BBC, 로이터 모든 언론이 서울이 일본을 앞섰다고 보도했죠.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는데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가 조롱처럼 들렸어요. 일본의 기술대국 신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손에 든 리모컨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일본의 우수성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언론들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서울은 과시형 쇼일 뿐입니다. 한국은 보여주기에만 능하죠. 진짜 실력은 여전히 일본이 앞서요. 아사히 신문에서는 한국의 허상 마케팅 vs 일본의 진짜 기술력이라는 사설까지 냈어요. 저를 위로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더 큰 상처가 됐습니다. 저도 그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여야 했어요. 자존심이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 후 7년 동안 저는 서울의 치안 모델을 연구하며 허점을 찾으려 애썼어요. 논문을 쓸 때마다 서울 모델의 한계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에어컨 바람에 몸을 맡겼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땀에 젖은 셔츠를 식혔어요. 책상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더군요. CNN 초청장이었습니다. 서울 한강 야간 치안 다큐멘터리 자문 전문가 초청. 글자 하나하나를 읽는데 심장이 빨라졌어요. 저는 창밖 뜨거운 거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허상을 끝낼 기회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도쿄 시내의 회색 빌딩들을 물들였습니다. 유리창에 반사된 제 얼굴이 보였어요. 금태 안경 너머로 차가운 눈빛이 빛났습니다. 초청장을 다시 펼쳐 읽었어요. CNN이라는 세계적인 방송사에서 저를 선택했다는 건 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번 기회로 7년 전의 굴욕을 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컴퓨터를 켜고 서울의 치안 통계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뜨는 숫자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야간 범죄율 0.7%, CCTV 5,000대, AI 정확도 98%. 그럴듯해 보이지만 숫자는 언제든 조작할 수 있거든요. 도쿄의 밤거리를 생각해봤어요. 네온사인은 화려하지만 사람들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합니다. 어깨를 움츠린 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죠. 지하철 마지막 차가 끊기면 거리는 순식간에 적막해져요. 여성들은 밤늦게 혼자 다니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서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 위에 세워진 가짜 평화일 테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일본 경찰청 범죄예방국 니시무라 과장이었어요. 제 옛 연구 파트너이기도 하죠. 마이 CNN 초청 소식 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한국에 또 굴욕당하지 말게. 7년 전 일을 잊었나?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7년 전 그 굴욕의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제가 직접 서울의 허상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일본의 자존심을 지켜라. 전화를 끊고 다시 초청장을 바라봤어요. 이번이야말로 일본의 진정한 실력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7년 전 그 굴욕을 되갚아줄 때가 온 거예요.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차가운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나 긴장으로 가득한 도시의 밤이었죠. 며칠 후면 서울로 떠납니다. 서울의 허상을 벗겨내고 일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제 손으로 CNN 다큐를 통해 진실을 보여주겠습니다. 연구실 벽에 걸린 7년 전 UN 학회 사진이 보였어요. 우수상 트로피를 들고 억지로 미소 짓던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할까요? 혹시 제가 틀렸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데이터와 논리로 무장한 연구자니까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만약 서울이 정말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사치예요.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몇 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9월 중순의 서울은 도쿄와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 거대한 유리벽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스하면서도 선선했습니다. 초가을 특유의 맑은 기운이 공기 속에 섞여 있었죠. 숨을 들이마시자 폐 깊숙이까지 상쾌한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CNN의 제이슨 프로듀서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헐렁한 하얀 셔츠에 체크 재킷을 걸친 모습이 편안해 보였어요. 그의 미소에서 진정한 환대가 느껴졌습니다. 마이 박사, 서울의 밤은 생각보다 놀라울 겁니다. 저는 무표정을 유지하며 차갑게 대답했죠. 놀라움은 오래가지 않죠. 제이슨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환한 표정을 지으며 제 여행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보시길 바라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 또 다른 자문 전문가와 마주쳤어요. 중국 칭화대 사회공안정책연구소 부소장 리웨이천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서늘했어요. 명품 수트에 은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손목에 금시계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반갑습니다. 리웨이천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악수하는 그의 손이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아시아인은 결국 서구 무대에 들러리죠. 저는 담담하게 악수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실력이 있다면 들러리일 이유가 없겠죠. 리웨이천의 미소가 더 깊어졌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 스쳤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에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지켜봤어요. 도로 양쪽으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잎사귀 끝이 살짝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을의 전령이었죠. 한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강물이 석양빛의 금가루처럼 반짝였어요. 강 위로 석양빛이 흩날리며 물결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다리 난간을 스치는 바람이 유리창을 톡톡 울렸어요. 자전거 도로를 따라 사람들이 여유롭게 라이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쓴 가족들이 나란히 달리는 모습, 이어폰을 끼고 혼자 달리는 여성,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노부부까지. 강변에는 텐트를 치고 치킨을 먹는 사람들도 보였죠. 제이슨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참 평화로워 보이네요. 서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죠? 겉보기엔 그렇죠.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어요. 도쿄에서도 평화로워 보이는 곳은 많아요. 하지만 여기는 뭔가 달랐거든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편안했어요. 그때 문득 도쿄의 스미다강이 떠올랐습니다. 높고 차가운 콘크리트 제방이 강물을 완전히 가려버린 모습. 강변에는 출입금지 표지판이 곳곳에 서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강둑이 썰렁하게 비어있던 기억이 났습니다. 도쿄의 강들은 왜 이렇게 다를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숙소 호텔에 도착해서 12층 객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강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유람선의 불빛이 강물 위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이 물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자전거 도로의 가로등들이 강을 따라 진주 목걸이처럼 이어져 있었죠. 자전거 불빛들이 강변을 따라 별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점점이 흩어진 불빛들이 마치 반딧불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강변 공원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도쿄라면 이 시간에는 대부분 집으로 돌아갈 텐데 여기 사람들은 너무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마치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도쿄의 밤은 달랐어요. 스미다 강변에는 경찰차가 서 있고 사람들은 급히 지나가며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강물 소리만 을씨년스럽게 메아리 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자기 암시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거칠애일 뿐이야. 하지만 창문에 기대서 계속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도쿄의 스미다강과는 정말 달랐거든요. 스미다강은 높은 콘크리트 제방 뒤에 숨어 있어서 강물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한강은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서울의 야간 치안 자료를 다시 검색했어요. 한강공원 야간 이용자 수, 여성 혼자 다니는 비율, 신고 접수 건수 등등. 숫자들이 화면에 나열됐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내일 직접 확인해보자. 저는 커튼을 치며 결심했어요. 숫자가 아무리 완벽해도 현실은 다를 테니까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면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 때까지 창밖 한강의 불빛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로등 불빛이 침대까지 스며들었어요. 착각이야. 내일 보면 알 거야. 저는 그렇게 혼잣말하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도쿄의 차가운 네온사인과는 전혀 다른 따스한 불빛들이요. 그 꿈에서 저는 스미다 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출입금지 표지판들 사이를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벽이 사라지고 한강의 따스한 불빛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서울시 치안통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초가을 햇살이 유리 건물 전체를 비추고 있었어요. 건물 외벽이 거울처럼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로비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LED 월이 실시간으로 서울시 전체 치안 현황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게 보였어요. 신고 접수 건수, 출동 시간, 해결 현황까지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7층 관제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한순간 숨을 멈췄어요. 수백 개의 모니터 화면에서 빛이 쏟아져 나와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우주정거장의 통제실 같았습니다. 심박수가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규모의 관제실은 도쿄에서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공기는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에어컨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죠. 서울시 스마트 안전과 박지은 주무관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단정한 하얀 셔츠와 네이비 슬랙스 차림에 아이디 카드를 목에 걸고 있었어요. 운동화에 가까운 편안한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실무자다운 모습이었죠. 조용하고 침착한 인상이지만 눈빛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한강 전역 5,000대 CCTV가 AI 이상행동을 탐지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강의 실시간 영상들이 떠올랐어요. 각 화면마다 숫자와 그래프들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문득 제 도쿄 연구실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 혼자 앉아서 도쿄 거리의 범죄 데이터를 수집하던 기억이요. 사람들이 경계심에 떨며 걸어가는 CCTV 영상들을 분석하던 그 적막한 시간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AI가 인간보다 더 믿을 수 있다는 건가요? 박지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정확도 98%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숨을 들이마셨지만 차가운 공기가 폐까지 제대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98%라니. 도쿄의 시스템도 90%를 넘기기 어려웠는데. 그때 연세대 도시치 안정책학과 한서준 부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범죄를 막는 게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지킵니다. 검은테 안경에 그레이 정장을 입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말투에서 깊은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신뢰?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치안이 유지된다고. 하지만 다음 순간 대형 스크린에 뜬 통계를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간 범죄율 0.710만 명.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 숫자가 진짜라면 도쿄의 20분의 1 수준이에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이 작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뉴욕의 20분의 1이죠.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한 채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처음으로 제 전제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7년 동안 믿어왔던 서울은 허상이라는 확신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리웨이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숫자는 언제든 연출할 수 있죠. 저는 그 말에 안도하려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만약 이 숫자들이 진짜라면, 만약 서울이 정말로 이렇게 안전하다면, 박지은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실시간 신고 시스템입니다. 시민들이 앱으로 신고하면 5분 내에 현장 대응이 이루어져요. 화면에는 신고 접수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분실물 찾기, 길 안내, 응급처치 요청 같은 것들이었어요. 범죄 신고는 거의 없네요. 제이슨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한서준이 조용히 웃었어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목표니까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런 시스템이 정말 작동한다는 건가? 도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도쿄의 시스템은 범죄 발생 후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니까요. 감시와 통제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한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통제는 두려움을 만들지만 신뢰는 자유를 줍니다. 저 한강을 보세요. 누구도 강제로 내쫓지 않지만 모두가 질서를 지키고 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강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질서정연했어요. 제 머릿속에 과거 도쿄 연구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 혼자 앉아서 범죄 통계를 분석하던 그 적막한 시간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걷는 신주쿠 거리의 CCTV 영상들을 보던 기억. 도쿄는 정말 안전한 걸까?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박지은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한강에서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거죠. 서울이 정말 안전한지 아니면 교묘하게 꾸며진 쇼인지 말이에요. 관제실을 나오면서 뒤돌아봤어요. 수백 개의 화면이 깜빡이며 서울의 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제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초가을 밤 1시 40분, 한강공원 여의도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뺨을 부드럽게 스쳤어요. 9월 중순의 밤 공기는 더 이상 무덥지 않았습니다. 대신 촉촉하고 상쾌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어요. 잔잔한 강물 위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반사되며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는 헤드라이트 불빛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흘러가고 있었어요. 점점이 움직이는 불빛들이 마치 은하수가 지상으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불빛은 빠르게 지나가고 어떤 불빛은 천천히 강변을 따라 흘러갔어요. 저는 단정한 검은 자켓깃을 여미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포장도로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옆에는 제이슨, 박지은, 한서준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카메라를 든 리웨이천이 따라오고 있었죠. 잔디 위에는 반쯤 접힌 텐트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주인들은 대부분 치킨박스 옆에서 맥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캔을 따는 소리, 웃음소리, 기타 선율까지. 밤이 깊었는데도 축제 같은 분위기였어요. 놀라운 건 그들이 전혀 경계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짐을 그대로 두고 편의점에 다녀오는 사람도 보였어요. 도쿄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강공원은 밤에도 이용객이 많아요. 박지은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성 혼자 자전거 타는 것도 드물지 않죠.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로 여성들이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는 20대 여성도 보였어요. 완전히 무방비한 모습이었죠. 도쿄라면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밤인데 이렇게 많다고요? 저는 작게 물었습니다.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돗자리 위에서 치킨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리웨이천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통제가 안 보인다는 건 곧 무방비란 뜻입니다. 이렇게 열어놓은 공간은 오래 못 갑니다. 한서준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서울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때 근처 잔디 위 돗자리에 앉아있던 20대 한국인 남성이 물병을 내려놨어요. 제이슨이 다가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그 남성이 편안히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는데 완전히 릴렉스한 모습이었어요. 이곳은 돗자리나 벤치에 개인 물건을 놔둬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이미 여러 매체에서 실험도 했었죠. 그런데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방심하면 안 돼요. 요즘 서울에는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감시 없는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의 머릿속에 도쿄 스미다강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높고 차가운 콘크리트 제방, 닿을 수 없는 물, 아무도 없는 강둑. 밤이면 완전히 텅 비어버리는 강변. 사람들이 강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어요. 도쿄엔 이런 강이 없지. 저는 속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스미다강도 아라카와강도 사람은 늘 물에서 떨어져 있었어. 강은 늘 벽 뒤에 있었지. 그런데 여기 한강은 완전히 달랐어요. 자전거, 치킨, 웃음, 버스킹, 잔디 위에 누운 사람들. 강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숨쉬고 있었습니다. 박지은이 하늘 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야간 순찰 드론이에요. 15분마다 한 바퀴씩 돌면서 이상 상황을 감지합니다. 작은 불빛이 하늘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감시받는다고 불편해하지 않나요? 저는 물었어요. 오히려 안심한다고 하세요. 박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보호라고 생각하거든요. 리웨이천이 코웃음을 쳤어요. 결국 통제 시스템 아닙니까? 한서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통제와 신뢰는 다릅니다. 통제는 두려움을 만들지만 신뢰는 자유를 줍니다. 저는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쌓아온 확신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야경 크루즈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배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배의 조명이 강물에 반사되면서 무지갯빛 물결을 만들었어요. 강변에서는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어요.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연출이 아니라면?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 서울 사람들의 일상이라면? 만약 정말로 이렇게 안전하다면? 아니야,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도쿄의 밤과는 너무나 다른 이 풍경을 보고 있으니 혼란스러웠습니다. 멀리서 자전거 벨소리가 들렸어요. 딸랑딸랑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한 가족이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뒤에 탄 아이까지.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라면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야.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새벽 2시 한강공원 여의도에서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기에는 치킨 냄새와 잔디 냄새가 은근히 섞여 있었어요. 초가을 밤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강둑 옆에 한 명의 남성이 CNN 촬영팀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의 자전거에는 긴 여행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프레임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체인은 기름때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페달을 밟을 때마다 낡은 체인이 끼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허벅지 근육은 장거리 라이딩으로 단단해져 있었고 다탄 피부에서는 땀과 바람의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짐바지에는 낡은 텐트와 패니어백이 달려 있었고 그의 팔에는 국토종주 스탬프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도장이 빼곡히 찍혀 있었어요. 부산, 대구, 구미, 상주, 문경, 충주. 한반도를 관통한 긴 여정의 증거들이었죠. 일부 도장은 비에 젖어번져 있었고 어떤 페이지는 땀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제이슨이 작게 감탄하며 말했어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완주했대요. 30대 중반쯤 된 캐나다인 남성이 이마에 땀을 수건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이었고 눈가에는 웃음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어요. 입술은 바람에 트고 말라 있었지만 눈빛만은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낙동강을 따라 북상하고 세제를 넘고 남한강을 따라 올라왔죠.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곳이 마지막 목적지 한강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도 자전거를 탑니다. 하지만 밤엔 절대 타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사람도 위험하지만 솔직히 말해 늑대나 곰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캐나다의 밤은 적막했어요. 가로등도 거의 없고 사람도 없고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리죠. 그가 먼 눈빛으로 캐나다의 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캐나다에서의 밤길은 항상 두려움이었습니다. 페달을 밟을 때마다 뒤에서 뭔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밤새 달렸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4대강 국토종주길 거의 모든 구간이 잘 포장된 자전거 전용 도로였고 표지판, 편의점, 숙소, 수리소까지 완벽하게 연결돼 있었죠. 그는 감탄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대구 들판을 지날 때는 비가 내렸어요. 하지만 비 맞으며 달리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길 양쪽으로 가로등이 계속 이어져 있었거든요. 새벽 안개가 낀 남한강을 달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안개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였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몇 킬로미터마다 편의점이 있었고 따뜻한 커피와 김밥을 살 수 있었어요. 그가 페달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페달 밟을 때 발목이 아팠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쉴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사람들이 도움을 줬어요.
경북 어느 마을 회관에서 하룻밤을 신세졌을 때 한국어로 배고픕니다 라고 했더니 마을 할머니들이 진짜 배가 터지도록 먹여서 난감한 적도 있어요. 가로등이 길 전체를 밝히고 있었고 단 한 번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혼자 달려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곳에선 두려움 대신 자유만 있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잔디 위에 몸을 눕혔어요. 한강의 바람이 땀에 젖은 얼굴을 시원하게 식혔습니다. 그 모습에서 완전한 평화로움과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긴 여행의 끝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600km를 달렸는데 단 한 번도 무서웠던 적이 없어요. 그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전국을 달려와 이곳 잔디에 누우며 여행의 끝을 실감하죠. 박지은이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여정의 완성이에요. 저는 속마음으로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쿄엔 이런 강이 없지. 물에 닿을 수 없고 웃을 수 없는 강만 있었어. 그때 또 다른 외국인이 다가왔어요. 독일에서 온 20대 여성이었습니다. 큰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혼자서 밤늦게 다니고 있었어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지하철역이 어디인가요? 독일 여성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편안했습니다. 마치 낮에 관광지에서 길을 묻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박지은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어요. 여의도역이 가장 가까워요. 저쪽으로 5분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정말 고마워요. 한국은 정말 안전하네요. 독일 여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독일에서도 이 시간에 혼자 다니긴 어려운데. 여기선 밤에도 사람들이 많아서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아요. 그 독일 여성은 고맙다며 혼자서 걸어갔습니다. 밤 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말이에요. 그 뒷모습이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로운 관광객 같았습니다. 리웨이천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운이 좋은 거겠죠. 하지만 한서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운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이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도쿄에서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캐나다인이 잔디에 누운 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놀라운 건 기술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길을 알려주고 물을 주고 쉴 곳을 찾아주고 심지어 타이어 펑크 났을 때는 화물차에 자전거를 싣고 자전거 가게까지 데려다 줬어요.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낯선 사람을 그렇게 믿고 도와주다니.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눈빛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공기가 갑자기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한강의 밤 공기가 제 폐 깊숙이 스며드는 게 느껴졌어요. 제이슨이 저를 바라보며 작게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과 다른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모든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박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치아는 신뢰에서 나오는 거죠. 한강의 밤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제 편견이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어요.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한강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밤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치킨 냄새가 코끝에 스쳤고 멀리서 분수쇼의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오감이 모두 이 평화로운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부정했던 것들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요. 다음 날 저녁 CNN 임시 인터뷰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한강의 초가을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면서 온 세상이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처럼 복잡했어요. 스튜디오 안은 조용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조명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제 가슴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리웨이천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의 치아는 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을 감추려 만든 환상일 뿐이죠.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어젯밤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강의 선선한 바람, 별처럼 움직이는 자전거 불빛, 시민들의 편안한 웃음, 밤새 달려도 안전했던 캐나다인의 평화로운 얼굴. 중국의 전면 감시 시스템이야말로 진정한 치안입니다. 리웨이천이 계속 말했어요. 그의 손짓이 여유로웠습니다. 서울은 그저 서구의 시선을 의식한 포장일 뿐이에요. 어제 본 건 관광객용 무대에 불과합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쇼윈도 속 마네킹을 진짜 사람이라 착각하신 건 아니겠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혈관 속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주변 소리가 멀어지고 심장이 아닌 귀에서 피가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에 혈류가 뒤바뀌는 것 같은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제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7년 전부터 믿어온 논리였어요. 한국은 허상이고 일본이 진짜 실력자라는 확신. 하지만 어젯밤 본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이슨이 저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걸 부정하면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휴대폰이 부르르 진동했어요. 니시무라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이, 일본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한국을 미화하지 마라. 조국의 체면을 생각해라. 너도 알잖느냐, 7년 전 그 굴욕을. 이번에 또 져서는 안 된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조국의 체면. 7년 전의 굴욕. 일본의 자존심. 모든 게 제 어깨를 바위처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려 해도 공기가 목까지만 올라오고 폐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깐 회의실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도로 나가서 심호흡을 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무너지면 일본의 자존심도 무너진다. 7년 전 그 굴욕이 또 반복되는 거야. 동료들은 뭐라고 할까? 학생들은? 하지만 어젯밤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캐나다인이 잔디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던 평화로운 모습, 독일 여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밤길을 걸어가던 모습.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한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자존심보다 진실을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연구자로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일본의 체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믿고 따르는 학생들은? 동료 교수들은? 박지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젯밤 보신 게 전부입니다. 꾸밈 없는 서울의 일상이에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생각에 잠겼어요. 어젯밤 그 독일 여성이 혼자서 밤길을 걸어가던 모습, 캐나다인이 잔디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던 평화로운 얼굴, 600km를 달리면서도 단 한 번도 무섭지 않았다던 그 말. 손을 떨며 물잔을 집었다가 다시 놓았어요. 물을 마시려 해도 목구멍이 막혀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 거짓일까? 리웨이천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학자잖아요. 객관적 데이터를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학자라면 보고 느낀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데이터보다 중요한 건 현실 아닌가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어요. 카메라 렌즈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녹화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제이슨이 카메라를 켜며 말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니시무라의 메시지를 다시 보고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며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니시무라 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젯밤 본 그 평화로운 풍경이 눈앞에 다시 펼쳐졌습니다. 결심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체면을 지킬 것인가. 연구자의 양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조국의 압박에 굴복할 것인가.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어젯밤 한강에서 본 것이 진실이었으니까요. CNN 다큐 마지막 인터뷰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초가을 밤 공기가 유리창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강 위의 불빛들이 마치 지상에 내려온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빨간 녹화등이 켜졌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이슨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마이 박사, 이틀 동안 서울의 야간 치안을 직접 체험해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리웨이천이 저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니시무라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일본의 체면, 7년 전의 굴욕, 동료들의 시선. 하지만 어젯밤 본 것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강 잔디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던 캐나다인의 평화로운 얼굴. 600km를 달리면서도 단 한 번도 두렵지 않았다던 그의 목소리. 저는 차분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시험이 아니라 실전에서도 완벽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 침묵은 비난이 아니라 경외였습니다. 박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서준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더 힘을 실어 계속 말했어요. 제가 7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틀렸습니다. 서울의 치안은 허상이 아니었어요. 리웨이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설계된 도시였습니다. 도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는 일상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성이 혼자서 밤늦게 자전거를 타고 외국인이 두려움 없이 밤길을 걷고 사람들이 강변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그런 도시를 만든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제이슨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민들의 신뢰였어요. 저는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서로를 믿는 마음이 이 도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스미다강은 높은 제방 뒤에 숨어 있어요. 사람들이 물에 닿을 수도 없죠. 하지만 한강은 달랐어요. 박지은이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았어요. 도시는 범죄가 없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창밖 한강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서울은 그 신뢰로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밤은 불빛이 사람을 비추었고 도쿄의 밤은 불빛이 그림자만 길게 느릴 뿐이었어요. 리웨이천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한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연구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건 학자가 할 일이 아니니까요. 제이슨이 카메라를 끄며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다큐는 서울을 바꾼 게 아니라 시선을 바꿨습니다. 한서준이 깊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울은 처음부터 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 한강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강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불빛들이 별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부정하려 했던 것이 바로 진실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녹화가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 길, 박지은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고마워요. 제가 뭘 했다고요? 진실을 말해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거든요.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감사가 느껴졌어요. 한서준도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학자가 있어서 세상이 더 나아집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칭찬받을 일인가 싶어서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한강 다리를 다시 건넜습니다. 강물 위로 달빛이 은빛 비단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강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면 뭔가 달라 보일까?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았어요. 이제 도쿄의 밤거리를 걸을 때마다 한강의 이 풍경이 떠오를 거예요. 일주일 후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회색빛 도쿄 거리가 비행기 창밖으로 흘러갔어요. 초가을이었지만 여전히 무더운 공기가 공항 밖으로 나서자마자 온몸을 감쌌습니다. 서울의 선선하고 상쾌한 바람이 그리워졌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CNN 뉴스의 알림도 연달아 떴습니다. 다큐 한강, 밤을 지키는 신뢰 전세계 시청자 2억 돌파. 서울 한강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야간 도시로 재평가.
UN 해비타트, 서울시 모델 글로벌 확산 논의 공식 착수.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실을 말한 보람이 있었어요. 그때 니시무라의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한국을 미화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일본 학계에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니시무라 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런 협박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전철을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움츠린 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습들. 참 다르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강에서 본 사람들의 편안한 웃음, 여유로운 걸음걸이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길을 걷는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높은 콘크리트 담벼락들, 철창으로 막힌 공원들, CCTV 경고문구들. 도쿄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었나 싶었어요. 대학에 도착해서 연구실 문을 열자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교수님, CNN 다큐 봤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서울이 정말 그렇게 안전한가요? 일본도 배울 점이 있는 건가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정한 호기심과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시는 범죄가 없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곳이에요. 서울에서 신뢰가 밤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며 물었어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도 변해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진정한 치안을 만들 수 없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높은 담장을 쌓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하지만 일본에는 일본만의 방식이 있지 않을까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면서는 발전할 수 없어요. 서울의 성공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 그게 진짜 자존심 아닐까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CNN에서 온 새로운 알림이었습니다. 한강, 밤을 지키는 신뢰 역대 아시아 다큐 최고 시청률 경신. 일본 NHK, 도쿄 치안 개선안 발표. 서울 모델 벤치마킹 언급.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 지었어요. 진실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신뢰 기반 도시 치안 모델의 혁신성 서울 사례를 중심으로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서문을 적었어요. 학자는 진실 앞에 겸손해야 한다. 편견은 진실을 가리는 구름과 같다. 나는 7년 동안 구름 뒤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서울의 한강에서 그 구름이 걷히는 것을 보았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언젠가 이곳도 서울처럼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휴대폰 배경화면에는 한강의 야경 사진이 떠 있었어요. 자전거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요.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에서도 서울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뉴스였어요. 제가 했던 그 인터뷰가 세계 각국의 도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 한 명이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마이, 대단한 일을 해냈군.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 그냥 본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특히 우리 일본 사람에게는 말이야. 그는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희망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는 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니까요. 7년 전 탈락의 아픔을 딛고 이제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한강에서 배운 교훈을 일본에도 세계에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도시는 감시가 아닌 신뢰로 지켜진다는 것을. 진정한 치안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깔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강의 따스한 불빛이 영원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